하자는 것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마도 나돌아다니지 말라, 나돌아다니면서 그 말을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저희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뜻인지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여기 오면서 제가 제 어머니 말씀에 맞게 사나는 반성이라고 갈등을 느끼다고 그럴 때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재영 선생님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조영행 사무총장님이 한국 교라고 그러셔서 또 하나는 동반성장 전도사를 자임하면서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일환으로 여기 왔다는 말씀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그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해결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비판이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은 지금까지는 단기적인 말씀인데 장기적인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케줄에 따르면 40분을 주셔서 4시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3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30분 동안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잘 아시다시피 저성장 그리고 양파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한국 경제 성장률은 2.6%, 2.7%밖에 안 되죠. 70년대는 10%, 80년대 8%, 90년대 6%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4%까지 성장했는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3%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소득 분배를 보더라도 돈 제일 잘 버는 1%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또 돈 제일 잘 버는 10%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47%, 거의 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매스컴에서 가끔 말하는 1대 99의 사회, 또 10대 90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위 1%가 소득 15%, 상위 10%가 소득 47%까지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여기 문제가 생겼죠. 그러자면은 경제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거시적으로 얘기할 때 경제가 잘 되려면은 생산 측에서 계속 설비 투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생산 능력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 측에서는 생산 능력을 발휘해서 만든 제품을 많이 사줘야 됩니다. 제품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수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측에서, 공급 측에서는 투자가 늘어나야 되고, 또 수요 측에서는 소비, 그리고 겹칩니다만 투자, 수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 투자가 활발하고 수출도 잘 돼야 되는데, 수출은 내년부터는 어렵다고 매년 그러지만 지난 올해 또 아주 거의 10년에 걸쳐서 수출은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 물론 주류가 반도체 수출이고, 반도체 시장이 만만치 않아서 내년에는 수출도 어렵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소비도 투자도 지난 20년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그렇죠. 그래서 소비도 늘어나야 되고 투자도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소비 증가입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쓰고 있죠.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난다. 왜 안 늘어날까? 돈이 없으니까 소비 안 하지 않겠냐. 그럼 돈을 늘려주면 되지 않겠냐. 소득을 좀 늘려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저임금도 좀 올려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일자리 왜 혼자 다 하려고 그러냐. 52시간만 하고 일자리 나눠라.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 경험했듯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은
고용이 일정하다면은 그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여버리면은 전체 소득이 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비록 소득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한국 경제가,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가계가 안고 있는 부채가 1,500조 원이고, 그거는 1인당 3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소비가 늘어나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그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복지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의 소득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최저한의 소득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소득을 좀 올려주자. 그래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사실 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인권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제 정책으로 이해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주 52시간 노동 등의 노력이 소득으로 전체 소득으로 올라가지 않을지도 모르고, 소득이 올랐다 치더라도 소비가 안 늘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것이고, 보수적 매스컴이나 진보 매스컴이나 다 똑같이 아니고 같은 온도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투자입니다. 그렇죠? 수출은 그럭저럭 되고 있고 소비는 금방 들리기 힘듭니다. 그러면 투자를 한번 접근한다고 할까요? 기업적인 부분 어떻게 하냐 생각해 보시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도 지난 20년 동안 아주 부진했습니다.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건데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도 투자를 안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왜 투자를 안 할까요? 대기업은 돈은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땐 많은데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고, 이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현재 그 10대 재벌에 속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450조 원이라고 그래요. 30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650조 원이라고 합니다. 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실 수 있죠. 여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치고, 그분이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100만 원씩 써왔다고 칠 때 예수님은 아직도 1조 원 다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조 원이 크다는 것이죠.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3억 6,500만 원입니다. 1000년이면 3,650억 원입니다. 2000년이면 7,300억 원인데 7,300억 원이 얼마나 큰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적어도 1조보다는 작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2018년에 태어나셨는지 2022년에 태어나셨는지 살이 많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도 1조 원 예수님이 못 썼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대 그룹은 450배, 30대 그룹은 650배 갖고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하는 건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7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 플러스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를 구성하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대기업들이 첨단 핵심 기술이 부족합니다. 첨단 핵심 기술 부족한 건 왜 그러냐? 한국이 연구 및 개발 지출, R&D 지출이 세계 5등이고 GDP 규모로 봐서는 세계 1등인데 왜 첨단 핵심 기술이 없느냐, 개발이 덜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우선 R&D 지출이 과다하게 예상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R&D 지출한다면 세금 막 깎아주니까 이것도 R&D 지출, 저것도 R&D 지출해서 세금 감면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야말로 큰일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연구 및 개발 지출에서 연구 지출은 별로 없고 개발 지출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들은 많은데 기초연구, 베이직 리서치가 없어서 핵심 첨단 기술이 없고 핵심 첨단 기술이 없다면은 한국의 대기업이 투자가 잘 되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대기업이 투자해야 우리나라가 잘 될 텐데 첨단 핵심 기술을 키워야 된다. 그러려면은 R&D 지출이 일정하다고 그럴 때 그것은 D에서 R로 개발 투자보다는 연구 투자로 바꿔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다. 그 연구는 어떤 창의적인 연구라기보다는 남의 아이디어에다가 좀 다듬기밖에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바이오 시뮬러라는 거 아시죠? 외국에서 특허받았던 약품 우리가 특허 말도 되는 거 갖다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개발이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D에서 R 개발에서 투자로 아니 연구로 그 리파인먼트에서 리서치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저 대기업이 투자할 것이다. 그런데 D에서 R로의 방향 전환, 리파인먼트에서 리서치의 방향 전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언제까지 대기업이 투자할 걸 기다릴 수가 있냐? 보면은 중소기업은 어떠냐? 중소기업은 투자할 땐 많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면은 대기업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투자 안 할 거고 단기간에는 중소기업은 투자할 건 많은데 돈이 없다고 하면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합법적으로 스무드하게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입니다. 된장 고추장, 뭐 된장 빵가게, 순대, 떡볶이 뭐 이런 거, LED 조명 등 레미콘 이런 것들 대기업 하지 말고 중소기업이 하도록 유도하자는 거예요. 물론 그 불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대기업은 양심에 맡겨갖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대기업은 좀 손을 떼라 하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이 됐더라면 대기업으로 갈 돈이 중소기업이 생산하면 돈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예 정부가 구매 활동을 할 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으로부터 사고 싶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부에서 일하면 누구하고 일하고 누구한테 물건을 사기고 싶습니까? 삼성 사람하고 사고 싶겠습니까? 아무 임도 없는 배동 기기 이런 데서 사고 싶겠습니까? 삼성하고 해야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대기업으로부터 사고 싶어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한테 주문을 하면은 거의 모든 경우 손도 안 대고 돈 띄고 하청하고 그 하청기업이 또 손도 안 대고 돈 띄고 하청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돈 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사라. 중소기업 제품하고 대기업 제품에 큰 차이가 없으면 직접 사라는 것이죠. 정부가 지금 현재까지는 20억 미만의 할주는 대기업으로 되지 말고 중소기업으로부터 하는 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다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익공유 좀 하자는 겁니다. 이익공유는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올리면은 그것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 완전 나눠줘서 협력 중소기업이 그걸 잘 사용해서 튼튼해지면 대기업도 결국 튼튼해질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도와라 이런 것인데 이걸 놓고 저 한 7년 전에 어느 재벌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서는 이 공이 처음 들어갔다. 자본주의 원냐 공산주의 원냐 모르겠다. 당신은 사업가로 태어나서 경제학도 공부하고 사업도 해봤지만 처음 듣는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은 미국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영화 만들 때 제작자가 배우도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배우하고 감독하고 뭐 돈을 줘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하는 게 개런티가 아니에요. 러닝 개런티 줄게. 대박 나면 더 줄게. 그 더 준다는 것이 프라핏을 취해갈게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후로 롤스로이스나 자동차 크라이슬러나 에어컨 캐리어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 2년 전에 미국 대선 때 비록 떨어졌지만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익 공유자가 전 산업에 걸쳐서
적용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 현재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는 이익 공유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로 예를 들자면은 제가 2010년 말부터 한 1년 4개월 동안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어떤 대기업의 자료에 따르면은 그 2010년에 이익이 7조 원 나왔어요. 7조 원 나오면은 1%만 나눠줘도 700억이에요. 10%만 해도 7천억입니다. 각 대기업, 수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가 한 700개 정도 된다면 한 기업에 1억 또는 10억까지 중소기업 10억만 받아도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데에 탔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좋다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대기업의 이익이 원천이 어디냐? 많은 것도 없이 삼성이 반도체를 잘 파는 것은 그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삼성을 비롯해서 모든 대기업, 모든 수출 대기업들은 정말 갖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절실히 느껴지는 게 납품과 후려치기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이 수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그걸 조립해서 파는 것이 수출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그 납품 받을 때 지금도 매 4분기마다 10%씩 15%씩 납품인데 중소기업은 정말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차례 도요타 자동차 간의 경쟁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더하기 협력업체 대 도요타 자동차 더하기 협력업체인데 저쪽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수출 대기업들이 우리 중소협력업체를 갖다가 원가 절감의 대상으로 보지 같은 데에 탔다는 생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많이 사준다.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올리면은 이익을 좀 공유한다. 이런 방법 등으로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무드하게 흘러 들어가면은 중소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상황을 좀 개선해서 투자가 늘고 투자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은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서 한편으로는 저성장을 완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업의 99%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중소기업이고 한국의 전체 고용의 88%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중소기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양극화, 소득 분배의 불균형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원하는 말씀은 제 인물에 다 자세히 써 있지만 이걸 놓고 지금 싸움의 핵심입니다. 이데올로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아이디어를 지금 벌써 8년간 생성해왔습니다. 2011년 초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자본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지금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받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까지 한 사람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고민 나오면은 제일 성장해놓고 맨 뒤다가 7년 전에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었던 조은찬이 제안한 것이지만 세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뭘 안 됐다고 은근히 저를 때리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저는 그 요인은 없지만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초부터 4주에 한 번씩 글 써오는데 사회 작동 원리로서의 동반성장이었고 이 동반성장 아이디어가 결코 비자본주의적이 아니다, 비시장주의적이 아니다 이런 걸 했는데 요즘 지루하시더라도 한 2, 3분 동안 읽어드려도 괜찮겠죠? 네. 제가 말재주가 좀 없잖아요. 그런 말보다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사회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비롯하여 정책, 제도, 법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중심적인 작동 원리가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작동 원리의 핵심은 아담 스미스에서 찾을 수 있다. 아시죠, 아담 스미스? 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각 경제 주체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 생활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의 불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가장 잘 알며 자신의 이익만은 쫓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의 주장을 왜곡한 것이다. 국부론에는 그렇게 써있을지 모르지만 국부론에서 얼마 전에 쓴 도덕감정론이라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아담 스미스의 저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와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세 가지 덕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 덕은 현력, 현명하게 염려할 때 현려의 덕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이들이 모인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얘는 국부론에서 나오는 얘기랑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의 덕과 인희의 덕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담 스미스는 각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개인의 내면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무한 자유를 제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정한 관찰자 역할을 확대해서 정부가 독점이나 폭리 등의 불공정한 사태에 개입해서 공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정의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인혜의 덕, 경제 활동을 할 자유가 없는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다. 스미스는 정의가 경제 사회의 기둥이고 인희는 그 지붕이라고 보았다. 기둥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지붕이 부실하면 세찬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이 위협받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처럼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작동 원리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실현하는 것과 공정한 관찰자로서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정의와 인혜에 기초한 공동체 사회의 조화와 질서가 붕괴되지 않도록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각 개인들이 모두 다 이게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 있나 하는 공정한 관찰자로서 또 행동하기 때문에 사회에 무리가 없다 이런 뜻인데 어떤 시간에 이 개인의 자유하고 정의나 인혜 이런 것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자본주의가 오늘까지 발달해가지고 2008년에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 두 개 중에서 자유만이 너무 강조된 신자유주의의 결과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경향신문 아침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북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동반 성장 단기 3정책을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먼저 늘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단기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결국 중소기업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생들 중소기업 가겠다고 약속하면 학자금을 준다든지 대학생들 중소기업 가겠다고 확실히 약속하면 군대도 뭐 1, 2개월 좀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동시에 보다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한국 경제가 어떻게 컸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구 5천만에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되는 나라가 된 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고 또 하나는 내가 노력하면은 우리 사회가 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공동체 정신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데 오늘날 공동체 정신이 무너지고 다들 이해하시죠? 요즘 동반성장에서 좀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은 개개인을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는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 본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한다. 그래서 개인이 구현할 수 있는 행복과 자유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자유,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 구현된 행복과 자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제도, 법, 정책이 만들어지고 구현될 때 개인과 개인과 사회가 서로 행복을 증진하는 동반상장 사회로 갈 것이다. 결론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향해 자유무역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했습니까? 또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자유무역을 외치던 미국이 세계를 향해 국제 수지 적자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맹목적 자유주의, 맹목적 시장주의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뿐입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 빈부 간, 돈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남북 간, 그리고 국가 간 동반 성장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바꾸고 사회를 좀 더 개선시킨다고 부정부패를 없애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보태서 차원을 좀 넓히자면은 지금 우리 통일 포럼이라고 보니까 저는 아주 간단히 동반 성장이 통일의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전쟁으로 인한 통일은 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